달콤했던 약속,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 하지만 그녀의 배신은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냈다. 그녀는 떠났고 남겨진 나는 깊은 절망 속에 잠겼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녀가 다시 돌아오려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제가 그녀를 어떻게 할지 두고 봅시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나는 31세 남성 민석이고 2021년 4월에 25세 지윤과 연애를 시작했다. 우리 관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지윤은 나를 만난 것이 운명이라며 나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다고 했다. 나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지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나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지윤은 화를 내며 라고 하며 선을 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고 지윤은 나에게 상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자주 연락하고 있었다. 단순히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집안일, 연애 문제, 주거 및 가족 고민까지 털어놓았고 심지어 동생과 함께 드레스 쇼핑을 갔을 때 찍은 사진까지 보내고 있었다. 지윤은 동생과 쇼핑을 다녀온 후 나에게 이런 대화의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고 나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얼마 전 새로 연락처를 준 직장 동료가 지윤에게 장난스러운 말을 보내며 난 내가 예전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지윤은 나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 동료가 보낸 메시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동료에게 나와의 관계를 존중해달라고 전했다. 그 동료는 사과했지만 정작 지윤은 상사와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윤의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 그녀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나는 예전 연인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었다. 하지만 지윤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며 그런 게 뭐가 문제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나는 그럼 그냥 직접 물어봐. 그가 무슨 의미로 말한 건지 라고 했고 전 남자친구는 솔직하게 꿈속에서 우리가 함께 잤어 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넌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절대 이해 못해. 내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버텨줬어 라고 덧붙였다. 꿈을 꾸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상하지 않겠어? 하지만 지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덕분에 좋은 분위기가 다 깨졌잖아. 라는 식으로 나를 탓했다.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애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 나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전 연인들과 늘 위치 공유를 해왔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위치 공유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었고 한 번도 누군가 내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지윤이 외출 후 내게 전화를 걸어 심각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크게 다쳤거나 전화로 못할 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공유하자. 내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바로 달려갈 수 있잖아. 그녀는 동의했고 우리는 한동안 위치를 공유했다. 하지만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지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고 나를 통제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한번 오전 10시쯤 지윤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나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했고 그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전날 저녁부터 갑자기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위치 공유가 꺼져 있었다. 하지만 공유 자체가 해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이 사실을 지윤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세가 없이 그거 이상하네? 다시 확인해봐.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확인했을 때 위치 공유가 다시 활성화되어 있었다. 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녀가 단순히 위치 서비스를 껐다가 다시 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위치 서비스 작동 방식을 알아보았지만 결국 나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이 문제를 꺼내면서 내가 일부러 위치를 껐다고 의심해서 미안해. 사실
나는 이전 연애에서 바람과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당한 경험이 있어서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하지만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믿을게 라고 말했다. 그 무렵 2021년 5월쯤 지훈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문제 때문이었고 할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계속 들어주었고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해 주었다. 그러다 결국 나는 그럼 같이 집을 구해보는 건 어때? 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21년 9월 함께 살 집을 구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직전부터 나는 그녀와의 갈등과 반복되는 거짓말 때문에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말았다. 나는 이런 행동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많은 의심과 불안이 쌓여 있었고 마치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영상과 사진이 있었고 한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옷을 입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 둘이 함께한 영상도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걱정돼. 그러자 그녀는 그냥 하나 있어. 한참 동안 숨겨진 앨범을 보지도 않았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우리 둘의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봤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한번 확인해 줘라고 말했고 그녀는 폰을 열어보더니 아, 맞아. 하나 있었네. 지웠어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했다. 내가 왜 내 폰을 봤는지 알겠지? 내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화를 내며 나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계속해서 영상과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그 여자랑 찍은 사진들도 다 지웠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난 그 사진이 좋아.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연애 중인 사람이 과거 연인이나 잠깐 스쳤던 사람과의 사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줘. 전에 내가 의심했을 때 내가 일부러 위치 공유를 끈 적 있어? 그녀는 단호하게 아니, 절대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지윤아, 지금 내 눈을 보고 거짓말하지 마. 지윤은 갑자기 피식 웃더니 결국 위치를 껐다고 인정했다. 이유를 묻자 그날 출근 시간이 늦어질까봐 내가 화낼까 싶어서라고 했다. 나는 그게 화낼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다시 물었지만 그녀는 별다른 대답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한 짓을 했어. 나도 알아 라고 얼버무렸다. 결국 그녀는 저장해 두었던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고 나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9월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점점 더 많아졌고 2022년 2월쯤 되자 사소한 다툼부터 큰 싸움까지 계속 반복되었다.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그녀가 내게 한 말이 상처가 되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였다. 10월 말이나 11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지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나 진짜 신경 안 써. 그냥 술 마셨으니까 오늘 기분 좋게 보내려고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무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가 힘들 때마다 늘 곁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이 있을 때면 내가 무엇을 하든 멈추고 도와주려 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었고 가까이에 있던 향초를 집어들어 다시 불을 붙였다. 불안정하게 놓인 초에서 녹은 왁스가 흘러내렸고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충전기를 격에서 힘껏 뽑아 바닥에 내던졌다. 그 순간 지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밀쳐 옷장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는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는 방금 흘러내린 왁스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손에 쥔 것은 칼이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환한 얼굴로 칼을 들어 내 얼굴 쪽으로 겨누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싸웠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관계에서 내가 받은 존중이 전혀 없었다고 느꼈고 지우는 나에게 감정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날 밤 나는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다. 다음 날이 되어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에게 사과도 없었고 해결된 것도 없었다. 단지 그녀가 나에게 덤덤하게 말했다. 근데 내가 나한테 반격하고 싶었다는 거 자체가 우리 관계를 말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나를 때리고 미쳤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내 감정만이 문제라는 듯이 굴었다. 이후 지우는 자주 친구 하나와 어울려 다녔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하나는 늘 바에서 남자를 꼬시했고 번호를 따거나 심지어 회사 출장을 갔을 때도 같은 직장 동료와 관계를 가지려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4년째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다. 나는 지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하나가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불편해. 그리고 너도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어느 날 밤 지윤은 하나와 함께 술자리에 갔다. 그녀는 1시 30분쯤 끝날 거야 라고 했지만 내가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하려고 일어났을 때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건 연인 관계에서 예의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사람들과의 경계를 제대로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과거에 지윤과 연인이었던 유진이 친구 나연과 함께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유진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의 누드 사진을 방에 올렸고 나연도 따라서 사진을 올렸다. 지윤은 나에게 나는 아무것도 안 올렸어. 그리고 솔직히 이 방 자체가 불편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연이 그런 행동을 한 걸 장난스럽게 놀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얼마 후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나연이 실수로 말실수를 했고 결국 지윤도 같은 방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찍었지만 결국 누드 사진을 공유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화가 났지만 정작 지윤은 나연이 이 사실을 말한 것에 더 화를 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게 그렇게 큰일이야. 어차피 유진이랑은 예전에 그런 사이였잖아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느 날 우리는 지윤의 친구 수빈과 함께 콘서트에 갔다. 수빈은 원래 밴드 공연을 자주 다니고 밴드 멤버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날 공연하는 밴드 중 한 팀의 보컬과 지윤은 예전에 SNS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듯한 분위기였다. 지윤은 원래 공연이 끝나면 백스테이지에 가서 밴드 멤버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미리 말했다. 솔직히 내가 백스테이지에 가는 거 불편해. 특히 그 사람이랑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더 그래. 공연이 끝난 후 지윤과 수빈은 화장실에 간다고 했지만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공연장 위층 바에서 그들을 찾았고 결국 그들이 백스테이지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윤에게 화가 났지만 수빈은 오히려 분위기를 무마하려 하며 내가 지윤 끌고 갔어. 우리 그냥 거기서 코카인 찾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 그 후 나는 더 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아침 그 밴드의 보컬이 지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 밤 너랑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한편 지윤은 내 휴대폰을 여러 번 검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 심지어 내 컴퓨터를 이용해 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문제 삼았던 유일한 것은 몇 년 전 내가 잠깐 연애했던 여성 친구와의 연락이었다. 지윤은 내가 다른 여성에게서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알아차렸다. 그날 나는 곧바로 그 여성과의 연락을 끊었다. 사실 메시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단지 상대가 농담 삼아 우리 사귀었던 적도 없었잖아 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윤이 불편해하는 이유도 이해했다. 얼마 후 우리는 도심에 있는 바에서 그녀의 남동생과 이모를 만났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윤은 꽤 취한 상태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서 방으로 데려가고 물을 건네준 후 쉬게 했다. 하지만 나는 최근 있었던 일들 때문에 다시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물론 이런 행동이 건강한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불안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메시지는 8월부터 시작되어 내가 발견한 날까지 이어졌다. 8월부터 12월까지 메시지에는 한 여성 서영이 지윤의 집에 방문해서 밤을 보내고 어젯밤 정말 미쳤어.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지윤은 서영에게
내가 나한테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며 자신이 민석에게 하는 행동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고 서영은 지윤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퇴근길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심지어 민석이 출근하는 날 둘이 요트 여행을 가기로 계획한 내용도 있었다. 문제는 서영이 지윤의 직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다른 여성 혜진과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혜진 또한 같은 직장의 매니저였다. 나는 한밤중에 지윤을 다그쳤다. 그녀는 당황한 듯했고 나를 벽으로 여러 번 밀치며 화를 냈다. 그리고는 3시간 동안이나 눈물 섞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영이는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고 혜진이랑 관계는 혜진이를 돌보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덧붙였다. 우린 둘 다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제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힘이 없었고 결국 우리는 지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혜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면서 그녀의 아내가 지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혜진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이름은 같지만 번호가 달라요. 그제야 나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시 지윤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그녀가 메시지 뒤에 숨겨진 번호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했다. 결국 나는 그녀가 그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던 상대가 사실은 남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도훈으로 지윤이 민석과 사귀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도훈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냥 와인 한 병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온천에서 좀 껴안고 있었어.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사실 나는 연애할 때마다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도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야. 하지만 제발 우리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도훈을 다시 만난 이유는 그의 집안이 돈이 많고 그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내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써. 그냥 모든 걸 받아들여. 마지막으로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도훈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의 가족이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관계를 계속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거짓말을 알게 된 지 5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나름 괜찮았다. 지윤은 내가 반복해서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었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 좀 물어봐. 계속 그러면 넌 절대 이걸 극복 못해.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애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뒤집었다. 그리고 결국 서영과 혜진을 바람의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지윤은 나에게 내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내가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지윤에게 이제는 그녀가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솔직히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사생활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오히려 나를 자기중심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라고 몰아갔다. 그들은 그녀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무시한 채 내 잘못만을 지적했다. 여자는 원래 불안해서 남자의 폰을 볼 수 있어. 그건 다르다고. 나는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지만 지윤은 내게 새로운 말을 꺼냈다. 내가 요즘 트윈 플레임에 대해 읽어봤는데 한 사람은 보통 도망가는 역할을 한다고 해. 그게 우리 관계 같아. 그녀는 자신의 바람을 인정하기보다 마치 운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과정인 것처럼 포장했다. 2월 첫째 주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컴퓨터 방에 있었다. 지윤은 노트북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나연 사진을 찍었는데 너한테 못 보여줘. 나체 사진이라서. 나는 순간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걸 멈췄다. 뭐? 나연의 나체 사진을 왜 찍은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지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내가 오늘 사진 찍을 거라고 말했잖아. 그래. 하지만 그게 나체 사진이라는 말은 안 했잖아.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난 정말 이 상황이 불편해. 내가 왜 나한테 이걸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지윤은 오히려 나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차피 며칠 후에 또 찍을 거야. 그녀는 나연이 OnlyFa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사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됐어. 나 이제 떠날 거야.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우는 방문 앞을 가로막으며 내가 방에 들어가는 걸 막았다. 내가 박스에 짐을 넣으면 그녀는 다시 꺼내놓았다. 우리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에게 감정적인 공격을 퍼붓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나는 더 이상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결국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고 짐을 싸다가 잠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지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나는 그녀가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싶다. 그래야 다음번에는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앞으로 다시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다. 셋째,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그녀가 그립다.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순한 트라우마, 결속 혹은 익숙함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요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입맛도 없고 전에 좋아했던 것들에도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다.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힘들다. 매일 우울한 감정에 잠식당하는 기분이다. 무슨 일이든 집중하기가 어렵다. 계속해서 그녀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혹시 나를 떠올리기는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다. 내가 가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나는 정말로 지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내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았다. 우리가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차를 팔고 새로 차량을 구입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수동 변속기와 터보 차량을 골랐다. 그리고 한 번은 여행 중에 그녀의 휴대폰을 누군가 훔쳐갔는데 나는 도둑을 끝까지 쫓아가 그녀의 정보를 모두 되찾아 주었고 그녀가 무사할 수 있도록 보호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인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넌 내 마지막이야. 넌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어져 있어. 이렇게 말해놓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탓하다니. 내가 더 이상 이 관계를 견딜 수 없어 떠나려 했을 때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다 가졌잖아. 원하는 직장도 얻었고 원하는 트럭도 샀어. 그런데 이제 나를 떠나는 거야? 나는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보험은 7월이 되어야 적용되고 지금 당장 상담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그냥 너무 아프고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도 다행히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 그는 정말 많이 나를 지지해 주었고 솔직히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자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지훈을 차단하고 떠난 후 그녀는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내 페이지를 몰래 보기 시작했다. 부활절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나는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넌 대체 왜 그런 걸 차단하려는 거야? 내가 이메일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 그냥 더 만들면 돼. 물론 내 스토리를 계속 보면 금방 들킬 테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겠지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는 것을.